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의원 정수 10% 축소하자, 270석으로 하자는 얘기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다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극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전면에 배치가 됐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제 놓지 않았습니다. 연설의 이제 주요 부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치과까지 해도 꼬박 봉급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민 속인 겁니다. 맞잖아요.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좀 눈에 띄고요. 추가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면 여러 이제 논쟁점들이 많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국회 뭐 입법조사처라든지 주요 정책기관들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이제 연구자들 통해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OECD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1인당 인구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가 좀 네 번째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꾸준히 나왔던 얘기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이걸 이제 추진하면 과연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보면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포퓰리즘적인 그 정책 던지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동의받을 수 있나요? 김민하 변호사님 의원 정수 줄이자는 얘기를. 동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지금 의원이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뭐 1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의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정치학 내지는 제도의 어떤 완결성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의원 수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줄이자라는 말을 하는 전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이 공론조사한 거 서울대 연구소하고 공론조사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그 논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제 서울대 박원호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정치학자들 10명 붙잡고 지나가는 정치학들 10명 붙잡고 물어보면 9명은 이 정수 늘려야 된다고 한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그 이 공론조사 때 자료 제공한 그러한 전문가들은 편향됐다 이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뭐 종합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수 줄이는 게 현실성이 없거니와 결국은 이 얘기는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또 뭐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거 얘기할 거잖아요. 이 얘기가 실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대로 가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라고 하면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논리적 근거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게 교섭단체 연설이라기보다는 뒤에도 좀 얘기할 텐데 전반적으로 어떤 이 선거 유세 스타일의 그러한 연설의 성격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시대에 발맞춰 가고 있어요.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어울릴 만한 그런 논리들로 지금 연설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이 좀 듭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제 굉장히 뭐 저희도 직접 들어봤습니다만은 목소리가 크고 일단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호소력 짙은 어떤 톤을 좀 유지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걸 어떻게 개념 정의할 이게 거냐? 무노동 무임금이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의 무노동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이냐? 국회의원은 그러면 이제 출퇴근 카드를 찍어서 출근 안 하면 그날은 무임금이냐?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지역구 활동을 하게 되면, 혹은 뭐 출장을 가게 되면,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국회 의정 활동에 있는 것인데,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제도적 장치나 혹은 기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냐. 뭐 여러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로 매달 본회의 혹은 임시회의가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시국회 수준에 준하도록 그렇죠. 국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노동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상징성을 위해서 의원들이 결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헌법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도적으로는 뭐 불체포 네, 특권 김민하 포기나 이런 평론가님. 것들도 만약에 이제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껴갖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적인 어떤 정합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대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뭐 꼭 한 가지로만 한 가지 해법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없애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논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거냐고 그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모노동 무임금 이 관련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뭐 출근 도장 찍는 시스템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뭘 꼽았습니까? 본회의라든가 이런 회의 참석률을 꼽거나 아니면 법안 발의율을 뽑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근데 법안 발의 횟수만 채우려고 또 여러 가지 말 안 되는 법안 많이 발의한 게 있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 제기가 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김남국 의원 이 얘기 하려고 이 모노동 무임금 얘기를 하면서 다 국회의원 뭐 4선씩 하신 분들이 다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과학이 아닌 선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괴담이고 무엇이 선동인가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뭐 서약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어떠한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회기 아닐 때 정 필요하다면 영장 치세요. 그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자,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 혐오 포퓰리즘, 즉 그 의원 수 10% 줄이자 이렇게 지난번에 박원호 교수가 서울대 박원호 교수가 저희 공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랑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충분히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국민들의 의견도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하는가 의원 정수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야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정보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혐오를 넘어서서 제도적 대안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박원호 교수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또 편향된 교수들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 참 누가 편향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저는 앞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민 문제하고 소위 외국인 중국인 건보 그 프리라이딩 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오늘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마치 이제 선거 캠페인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인이라는 단어 혹은 뭐 조선족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혐오적으로 이제 소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발언의 내용 중에 이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가 지금 당장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겠는데 정작 그러면 이민을 위한 준비를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거냐 하면 또 좀 모순되는 대목들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인종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제중 동포들이죠.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어떤 이 일종의 이제 노동 이민 형태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통칭할 때 이제 중국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한테 투표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느냐.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지 3년이 지난
영주권자들한테는 외국인이라도 이제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중국 출신 이 외국인들한테는 제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겠으면 첫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이제 투표권 가지고 동등하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나라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국인한테도 투표권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외국인 투표권의 어떤 형평성 얘기를 논하려면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주로 일본 얘기를 합니다. 2005년 이후로 우리는 이제 뭐 일본인 영주권자들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참정권을 주고 있는데 일본은 반대로 제1동포들한테도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들 많고요. 뭐 애초에 영주권자들한테 주고 있는 이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올수록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외국인 영주권자들 투표율이 1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얘기를 할 때 외국인 일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그러니까 영주권 획득하고 3년 이상이라든지 거주 기간이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거는 뭐 이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아예 뭐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든지 그런 것이겠지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그것과 거의 동일한 기준에 해당할 때만 우리도 그 나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 이런 제도 설계가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지 저는 의문이고 더군다나 이거는 법적인 어떤 수밀과나 정합성을 따져야 되는 게 지금 대선이나 총선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방자치선거에서 하는 지방선거예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논리적인 어떤 뭐랄까 논리는 이거는 주민들이 자기 이제 대표성 갖는 그러한 공직자를 선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고 주민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지 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나 대선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구조 속에서 이제 있는 제도인 것인데 이러한 법적인 쟁점 그리고 법적인 내용을 다 아는 분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제도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표하면 당신 중국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어떤 자본주의 그리고 지금 어떤 자본의 입장에서 봐도 회사 기업의 입장, 재계 입장에서 봐도 중국인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이는 지금 경제 구조 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고 그게 어려운 이 산업일수록 건설 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일수록 그러한 것들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민은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권리를 보장한다든가 그런 것에는 오히려 더 이 권리를 더 훼손하자,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좀 그런 의문도 들고 해서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됩니다. 4년에 한 번씩 이 얘기대로라면 전 세계 전수조사해서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나라 영주권 가진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매번 전수조사하고 매번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현실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 자, 두 번째. 네, 참고로 유럽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 자, 건강보험 이 얘기는요. 건강보험 소위 중국인 무임승차론, 불공정론. 이거는 오늘 또 얘기를 윤석열 했어요.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부터 후보 시절 얘기했을 때부터 모든 언론이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도대체 언론의 팩트 체크를 참고를 하는지 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김 대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도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된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한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많이 이제 팩트체크 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이거 작년에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도 했었던 팩트체크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우리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내국인은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2021년 기준으로 5,125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2017년에 2,480억이었기 때문에 4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 어떻게 보면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대표가 이야기했던 피부양자 문제 이것도 소위 이제 숟가락론으로 작년에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는 외국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숫자가 내국인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내국인 라는데 0.93명,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0.4명,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도 여당에서 이제 대표성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바가 내국인보다 더 비율상 훨씬 크다고요. 거기는 흑자고 내국인은 적자랍니다.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과학과 팩트로 얘기를 하고 괴담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런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뭐 반일 죽창가의 중국 버전 아닙니까? 이 결국 이 지금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그러한 반일 죽창가의 중국 버전처럼 되고 있는 것이고 뭐 위안 스카이 얘기까지 막 하고 이랬는데 그러한 지금 상황인가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계속 뉴스가 나오지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풍선 얘기는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두 나라가 좀 관계 개선을 하는 쪽으로 가려다가 미국의 상공에 중국 풍선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지 않습니까? 미중이 완전히 무슨 뭐 관계를 회복하거나 뻥 뚫어버리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관계를 뭔가 정리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재빠르게 눈치 잘 봐가지고 한 발짝 같이 물러서면서 대우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렇게 반중 정서를 막 자극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게 과연 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의문도 들고 여러모로 좀 유감이 있습니다. 네, 조민 씨 빨간색 포르쉐 타고 다녔다라고 얘기했던 가세연 그 방송인 3명,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한 김세희, 김용호 등 3명에 대해서 사실은 아니지만 명예훼손도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 그러니까 외제차를 타고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녔다라고 주장했었던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는 허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제차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이거를 형사처벌할 대상이냐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하는 결과,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놨는데요. 이 재판부의 이제 입장을 따르자면 이렇습니다. 이 외제차를 운행했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라든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경향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 판단인데 이 이제 발언에 대해 이런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해당 방송인 가세연의 방송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도 이제 그 공인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민 씨도 공적인 관심사에 들어가 있는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공적 인물론이라는 법리가 형성돼 있어요. 공적인 인물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정하게는 국민적인 관심사 위에서 언론의 검증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조민 씨가 공적 인물입니까? 이 사람이 장관이에요? 저는 그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2심 가서 이 판결이 유지될 수 있을지 진짜 의문이거든요. 공적 인물론 부분도 하나가 그렇고 그다음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방송했던 내용들을 보면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빨간색 포르쉐 외제차 몰았다. 조국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6천억 원이 유입됐다. 조국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어머니 정경심이 학교를 찾아갔는데 가피해자를 바꿨다. 조국이 특정 여배우를 지원하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 여배우를 대동했다. 이거 전부 다 허위 사실로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2심에서도 유지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라는 말이 가치 중립적인 말인가? 그 방송의 맥락 속에서 글쎄요. 저는 2심에서 어떤 2심 판사님이 어떤 판단을 할지 특히 공적 인물이냐? 김기현 씨 당대표 아들도 그럼 공적 인물인가요? 만약에 이제 김기현 대표 아들이 예를 들면 재산 형성 과정에 뭐 의문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심 판결이나 이런 거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 저는 언론이 더 사실 문제다. 이분들은 그래도
사이버 레카잖아요. 좀 과합니까 표현이? 뭐 어쨌든 유튜브니까. 속칭 사이버 레카. 근데 저는 이것도 이런 것도 문제지만 조민 씨가 인스타그램에 뭘 올렸다든지 유튜브에서 뭘 했다든지 매일같이 보도한 다음에 정유라 씨 반응을 보도하는 게 언론의 올바른 보도 태도인지 저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당 의원총회가 있었고 또 매일매일 또 오염수 관련된 브리핑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다 아주 우리 국민들이 네. 관심 있어 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여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정용훈 카이스트 이 교수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없다 가지고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차력쇼도 아니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자, 원전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분으로 꼽히는 정용훈 교수가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한 강연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의를 했는데 정 교수는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기간 아주 미미해도 장기간 피폭 당하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티끌모아 태산 아니냐.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으셔야 됩니다. 예, 티끌은 모아도 티끌입니다. 저보고 만약 너나 먹으라 그래서 저는 먹겠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기 독한 놈 봐라. 그걸 먹네. 그래서 이건 참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강연을 들으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러한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전주의 의원이 마무리를 지었는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 자료나 검증 자료가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이 국회의원한테 이게 묻고 싶을 지경이다. 아니 시료 채취 한번 못 해본 정부가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 안 하다를 이야기하는지 저는 참 그게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적 검증 절차가 아직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어쨌든 과학이라는 건 겸손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과학적으로 다 맞는 진실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진실을 찾는 것은 당연히 이제 계속 돼야 할 일이겠지만 국가가 어떤 지녀야 될 태도,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태도로서는 그 태도의 연장선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주로 이제 뭐 원자력공학이나 이런 것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불러서 안전하다, 내가 먹겠다, 별 영향 없다, 자연방사능도 그 정도 수치는 나온다, 이런 얘기 계속 듣는 게 그러한 국가의 태도의 문제에서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이제 알프스라는 장비가 뭐 일부 뭐 고장난 적도 있고 뭐 제대로 안 된 적도 있고 그러면 2번 돌리겠다, 3번 돌리겠다, 이게 일본 언론에서도 왈가왈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나라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좀 더 갖고 있어 봐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는 반감기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제사회가 지원을 한다든지 논의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과학이라는 거는 계속 업데이트 돼가는 것이니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다 불러가지고 마시겠다, 안전하다, 이게 사실 선동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마음이. 오늘 그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아베 도모코 일본 입헌민주당 중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일본의 야당 의원들과도 입장이 달라요. 일본 야당 의원은 모래 섞어 고체로 보관하자. 이거 이전에도 저희 고토 마사시 일본 원전 설계자 또 이 제안을 했었고, 석윤열 교수 같은 분들도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헌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본 야당도. 한국 여당이 일본 야당만도 못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높아가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이제 의심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후쿠시마 원전 이 사고가
그 지금은 입헌 민주당입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 집권 시기에 난 사고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태도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또 배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책임 있는 태도를 여당이 보여주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니냐. 계속 마신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김민하 생각이. 평론가가 지금 이제 과학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영 교수는 굉장히 좀 단정적으로 오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줄 영향은 100만 분의 1베크럴이다. 그걸로 영향을 받겠느냐.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생활 폐수하고 비교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보관하면 되지 않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우리가 쓴 생활 폐수도 정화해서 한강으로 다 내보낸다. 결국은 바다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정화한 물은 위험하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류의 주민이 생활 폐수 방류에 절대 반대하지만 그 위에 사는 도시에서 방출하지 마라라고 그러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래서 했습니다. 너무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예를 들면은 정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막 배출되고 이래서 공해 문제가 심각했던 적도 있고. 그럼요. 일본의 경우도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산호 고도화 시기에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따이 이따이병이라든지 네. 그런 때도 그 시기에 과학이 그것을 예를 들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과학자들이 몰려가서 막아서 그런 일이 뭐 강행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활폐수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일이 전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지금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 뭐랄까요 편향 이런 것들이 연관되지 않으면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과학자들은 항상 언제든지 블랙스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언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아는 과학의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문과여서 우리가 과학을 잘 모르나? 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 네. 문과시죠? 네. 예, 저도 문과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정부는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